자, 그러면 이제 수익률법, 즉 어림셈법까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비율 분석법이 나와요. 대부별 부채 감당률 쭉 나오는데 이거 뭐 이 중에서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넘어가죠. 대부 비율 그러면 같은 말이 되게 많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대부 비율. 예, 저당 비율. 또 융자 비율. 또 차입 비율. 또 담보가치 인정 비율. 뭐 영어 약자로는 LTV. 아마 뉴스 좀 들어보신 분들은 뭐 DTI다, 뭐 LTV다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대부 비율을 축소한다는 건 그만큼 돈 빌리는 규모 자체를 줄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목돈 빌리기가 어렵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예,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고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런데 이 대부 비율은 결국 LTV고 그 공식이 뭐예요? 부동산 가치분의 부채 잔금 또는 대출 원금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내가 10억짜리 부동산 구입할 때 6억을 빌려왔다면 대부 비율은 10분의 6이기 때문에 60%거든요. 끝. 그걸 구하라고 하는데 그걸 다 틀려요. 숫자가 싫으니까. 꼭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부채 감당률과 채무 불이행률을 좀 묶어서 비교하거든요. 일단 한글로 한번 비교해 볼까요? 부채 감당률인데 부채가 뭐예요? 빚이잖아요. 그럼 빚을 감당할 능력이거든요. 그럼 상식적으로 빚을 감당할 능력은요.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감당할 능력이니까 큰 게 좋은 거죠. 잠깐 끊고 그 아래 채무 불이행률 나오죠. 그럼 채무 불이행 그 자체가 빚 못 갚는 거죠. 율은 확률, 가능성이잖아요. 그럼 빚을 갚지 못할 확률은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그럼 지금 봐봐요. 그냥 제목만 해석해 보니까 빚을 감당할 능력, 부채 감당률은 큰 게 좋은데 채무 불이행률은 작은 게 좋죠. 그럼 위아래가 반대죠. 그럼 이런 말 가능합니까? 부채 감당률과 채무 불이행률은 역의 관계에 있다. 그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물론 공식 이용해서 값구하는 건 나중에 할게요. 그 다음에 영업경비 비율인데 여러분 우리 아까 왜 가공기유 있었죠? 영업수지 계산해서 가공기유 영순부할 때 가능총소득에서 공실 및 불량부채 빼고 기타 수입 합해주면 유효총소득이고 여기서 영업경비를 빼주면 순영업소득이 나온다. 어렴풋이 이런 구조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데 말이에요. 영업경비 비율이 높다는 건 영업경비가 많다는 거죠. 비용이 많이 나간다는 거죠. 그럼 빼는 값이 많아지게 되면 빼고 남은 값은 작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순영업소득도 성격상 순수익 그랬잖아요. 맞죠? 그럼 이런 말 가능해요? 영업경비 비율이 클수록 해당 투자 대안의 수익성은 악화된다. 영업경비가 많이 나가면 순수익에 해당하는 순영업적이 작아지니까 영업경비 비율이 높을수록 클수록 수익성이 악화된다. 맞잖아요. 이걸 기출문제에서 영업경비 비율이 클수록 해당 투자 대안의 수익성이 개선된다 그랬거든요. 그럼 틀리죠. 틀리죠. 그것도 다 틀려. 왠지 알아요? 뭔 말인지 모른다니까네. 예를 들어서 영업경비가 뭐냐? 그건 다 알아요. 아냐냐냐 외워. 근데 그걸 문장을 만들잖아요. 그럼 내가 뜻을 모르고 문장만을 외웠기 때문에 영업경비 비율이 크다는 건 우리 해석하는 분 입장에서 어때요? 비용 많이 드는구나. 그럼 비용 많이 나가면 수익이 적게 되니까 수익성이 악화되겠구나. 그 말 알잖아요. 근데 그걸 전혀 생각 안 하고 그냥 뜻을 문장으로 외우신 분들은 모른다니까 진짜로. 나중에 보세요. 우리 주변에서 나중에 모의고사를 푼다거나 문제를 풀 때요. 아니 설마 저걸 틀릴 수 있을까 싶은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 그러냐? 거기다 외워버리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 결론이 좋게 나오느냐 안 좋게 나오느냐 하는 것은 지금의 여러분의 습관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힘들어도 외우려고 작정하지 마시고 말뜻을 알고자 노력하시길 바라요. 자, 넘겨보시면 부동산 금융 나옵니까?
예, 부동산 금융. 근데 제가 또 가장 강조했던 게 뭐죠? 제목. 자, 보세요. 지금 제목 자체가 부동산 금융인 거죠. 그럼 부동산과 금융이란 말이 결합된 거 맞죠? 그런데요, 이 금융은요, 쉽게 말하면 이거의 준말이에요. 자금을 융통한다. 자금 융통의 준말이 뭐다? 금융. 오케이? 근데 금융 앞에 무슨 말이 붙었어요? 부동산자가 붙었죠? 따라서 부동산 금융은 제목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해석해 보면 이런 뜻 아닐까요? 부동산의 구입이나, 다른 말로 예쁘게 하면 취득, 부동산의 구입 취득이나 투자에 필요한 여러 가지 비용 또는 자금을 융통하는 과정을 말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또는 그 자금 융통한 말 대신에 부동산의 구입 취득이나 개발 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과정을 우린 뭐라고 한다? 부동산 금융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또 하나 복습을 해봐요. 가장 먼저 총론 배울 때, 부동산의 분류 배울 때 크게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로 구분하되 건물의 용도 중에 핵심이 주거용이다. 그래서 토지 분류와 주택 분류 나눴던 기억 있나요? 그럼 부동산이 크게 토지와 주택으로 구분된다면 부동산 금융도 종류로 따져본다면 토지 금융과 주택 금융으로 나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맞죠? 그런데 나중에 기본서를 찾아 받아보시면 주택금융에 대해서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지만 토지금융 관련 내용 서술한 기본서는 그 어떤 출판 교재도 없습니다. 그 말의 뜻은 뭐다? 비록 부동산 금융이 토지금융과 주택금융으로 구분은 되지만 부동산 금융의 핵심은, 중심은, 주종은 무슨 금융이다? 오케이? 이것도 기출문제 아니요. 자, 기출문제 날려볼 테니까 잘 듣고 OX 해보시죠. 부동산 금융은 토지 금융과 주택 금융으로 크게 대별되는 바. 부동산 금융의 주종은 토지 금융이다. OX. 기출문제 맞춘 거 아니오. 응? 그래서 기출문제의 절반은 수준이 이렇다는 거 이게. 근데 그것도 못 맞춰가지고 헤매는 건 그거는 남 탓하기 전에 본인들 스스로 학습이 잘못된 거죠. 아시겠어요? 아니 주택이요. 매일 외워놓고 막상 가서는 주택인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지. 맞죠? 그래서 구분은 토지, 주택 나눠보되 학습의 비중 어디에 주자? 근데 이 주택 금융은요. 또다시 소비자 금융과 공급자 금융으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주택 소비 금융과 주택 개발 금융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근데요, 핵심 뭐냐? 요거예요. 소비와 개발.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런 경우 있잖아요. 곰돌이가 내 집을 마련하고 싶어요. 근데 그 주택 구입에 필요한 돈이, 주택 구입에 대한 돈이 지금 확보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돈 부족하잖아요. 그럼 빌리겠죠. 이처럼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주는 경우가 주택 소비금융이에요. 근데 그 반면에 우리 아파트 공급자, 건설업자 입장에서도 아파트 지어내려면 돈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 주택 건설, 주택 공급의 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주는 경우를 뭐라 그런다? 주택 개발금융. 오케이? 그러니까 주택 소비금융은 소비자가 붙었으니까 성격이 소비자 금융 또는 수요자 금융이고, 개발금융은 주택이라는 말이 있든 없든 간에 개발금융은 생산 건축에 필요한 자금 대출이기 때문에 성격이 당연히 공급자 금융 또는 생산자 금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 부동산 금융의 핵심은요, 대출 조건이 장기절입니다. 장기절. 그럼 내 집 마련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건 주택 건설에 필요한 돈을 빌려준 간에 관계없이 장기절의의 조건으로 대출이 이루어진다면 대출 기간이 길수록 대출 금리가 낮을수록 돈을 빌리고 그 빚을 갚는 부담이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지겠죠. 그럼 돈을 빌리고 빚 갚는 부담이 작아지니까 큰 부담 없이 목돈을 빌릴 수가 있을 것이고 그 결과 주택의 소비와 주택의 생산 공급 모두가 증가할 수가 있겠죠. 맞아요? 자, 그래서 주택의 구입 능력 그리고 주택의 공급 능력 모두가 향상이 될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함이 목적인 금융이 바로 뭐다? 주택금융이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걸 예쁘게 한번 바꿔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부동산 금융은 크게 토지 금융과 주택 금융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바, 주택 금융이 부동산 금융의 핵심이며 주택 금융은 대출 대상, 자금 대출 대상,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느냐? 자금 대출 대상에 따라 주택 소비 금융과 주택 개발 금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주택 소비 금융이란 무주택 서민에게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을 의미하며, 주택 개발 금융이란 주택 생산 또는 건설업자에게 주택 건축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주는 경우를 말한다. 오케이? 또 주택 소비 금융과 개발 금융을 막론하고 장기 저리의 조건으로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줌으로써 주택 구입 능력 및 공급 능력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금융을 말한다. 보통 이렇게 등장이 됩니다. 근데 왜 특수금융이라고 하냐면 이때 특수의 의미는요, 복지의 성격, 복지금융의 성격이다. 무슨 말이냐? 장기 저리잖아요. 만약 대출을 해줌으로써 뭔가 이익을 얻고자 했다면 대출 기간은 짧게, 대출 금리는 높게, 비싸게 적용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대출 기간을 길게 적용하고 대출 금리를 싸게, 낮게 적용했다는 건 대출해 줌으로써 돈을 벌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좋은 조건을 대출해 줌으로써 없는 사람들도 주거 안정,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보장해 주겠다는 복지금융의 성격이 있잖아요. 그러니 일반적인 금융이 아니다는 관점에서 특수란 말을 붙여가지고 특수금융의 성격을 갖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좀 더 예쁘게 압축해 볼게요. 주택금융이란 무주택 서민과 주택 건설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의 조건으로 대출해 줌으로써 주택의 구입 능력 및 공급 능력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금융을 의미한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말씀드렸죠. 개론은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고 그놈의 문장이 있어 보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Understand? 자, 그래놓고 오른쪽 넘어오시면 지분금융과 부채금융 있죠. 자, 여러분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조금 아까 그 지긋지긋한 관절염이 아니라 투자론 배울 때 어려웠지만 남의 돈은 타인 자본인데 두 글자로 부채라고 했고 내 돈은 자기 자본인데 두 글자로 지분이라고 배운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벌써 제목을 통해서 뭔지 모르지만 지분금융이니까 자기 자본을 조달한다 뭐 이런 말 나올 것 같고 부채금융은 뭔지 모르겠지만 남의 돈, 타인 자본을 조달하는 금융수단 뭐 이런 말이 나오지 않을까 예측되죠? 여러분 예측은 항상 맞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지분금융이란 주식의 발행이나 지분권의 매각 등을 통하여 자기 자본을 조달하는 금융수단이며 부채금융이란 저당의 설정, 신탁의 설정 등으로 신탁계약 등으로 타인 자본을 조달하는 금융수단을 부채금융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서는 의미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여긴 지금 기초서라고 정말 중요한 게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실제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의 출제 패턴은 여러 가지 막 종류를 나열해놓고 이 중에서 지분금융에 해당하는 게 몇 개냐, 부채금융에 속하는 게 몇 개냐 종류를 물어보기 때문에 나중에 기본서 받아볼 때 학습 형태는 그냥 단순 암기만 하시면 돼요. 여긴 지금 없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쓰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기본서 받아보면 뭐 조인트 벤처,
뭐 부동산 신디케이트,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 신탁, 다른 말로 투자 회사라고도 하거든요. 이거 말고 여러 가지 말 나열해 놓고 이런 것들은 지분금융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이 나와요. 그러면 지분금융의 뜻은 물어보진 않지만 지분금융에 해당하는 종류는 물어보기 때문에 이런 말들 나오면 아 얘네들은 지분이야 외워야 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오케이? 근데 부채금융에는 예컨대 저당금융, 저당금융을 다른 말로 담보금융 그러기도 해요. 그 다음에 신탁금융, MBS, MBS는 모기지 베이드 세큐리티라고 해서 주택주당담보부증권인데 조금 이따 배우십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ABS, 자산담보부증권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 전부 다 부채금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런 종류는 나중에 기본서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초서이니까 의미만 있더라.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미 따로 외울 게 아니라 지분이니까 자기 자본 조달하는 말이 나올 것이고 부채니까 타인 자본을 조달한다는 말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저당 상환 방법 나오죠. 금융론에서 이 부분의 문제가 안 나온다면 제 손에 장을 지을 거예요. 왠지 알아요? 우리 개론에서 저당이란 말은 대출의 뜻이라고. 저당 대출.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저당의 뜻 자체가요. 부동산을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는 경우를 모기지, 즉 저당이라고 하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동산 담보 대출을 뭐라고 한다? 저당. 그리고 이런 민법에서도 저당권 그러면 그 대상이 부동산이지 동산이 아니잖아요. 맞죠? 예. 자, 그럴 때 저당은 그 자체가 대출이에요. 그럼 상환이 뭐예요? 빚을 갚는 거잖아요. 그럼 저당은 대출, 돈을 빌리는 거고 상환은 빚을 갚는 거죠. 아, 그럼 금융이란 말 자체가 돈을 빌리고 그 빚을 갚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돈을 어떻게 빌리고 그 빚을 어떻게 갚는다는 저당 상환 방법을 물어보지 않는다면 그건 금융이 아닌 거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의 문제는 반드시 주제가 된다. 근데 알고 보면 그다지 어렵지도 않다. 일단 첫 번째 금리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자율, 금리는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밖에 더 있어요. 맞죠? 그러면 일단 역사상 변천 과정은 고정금리가 먼저 출현하고 이것의 어떤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변동금리가 출동하는 겁니다. 근데 굳이 제가 쓰지 않아도 아니 고정금리는 금리, 즉 이자율이 고정이 된다는 건 중간에 변동한다 안 한다? 안 하게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예쁘게 표현했을 때 고정금리라고 안 하고 고정이자율 저당대부다 이런 말 쓰거든요. 근데 핵심 뭐다? 그냥 고정금리가 핵심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예쁘게 포장하면 대출 초기, 그러니까 돈 빌 당시죠. 대출 초기의 이자율이 만기까지 변동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저당대부 방법이 바로 뭐다? 고정이자율 저당대부다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장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우리의 개념은 뭐다? 처음 돈 빌릴 당시의 금리가 만기까지 변동하지 않고 적용되는 방법이 바로 뭐다? 고정금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런데 세상에 이 말을 출제자가 이렇게 바꿨다는 거면 뭡니까? 어떻게 바꾼 줄 알아요? 고정 이자율 저당대부 방법의 이자율 조정 주기는 만기와 동일하다. 여러분, 이자율은 금리죠. 그럼 금리 조정 주기가 만기와 같다는 말은 만기 때까지 이자율 자체가 변동한다, 안 한다? 근데 이런 말 나오면 해석이 돼야 될 거 아니냐고. 근데 교과서에 그 말 없다고 틀리면 이건 방법이 없잖아요. 아무리 여러 가지를 알려드려도.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결국 고정금리일 때는 당연히 어때요? 처음에 내가 돈을 빌릴 때 금리가 이자율이 10%였다면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만기 때까지 10%의 이자를 부담하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런 말 가능해요? 차입자, 돈을 빌리는 사람이 차입자예요. 그럼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대출자. 아시겠어요? 자, 우리가 개론에서 문장 해석할 때 대출자 또는 대출기관 그러면 돈 빌려준 은행 보시면 되겠고 차입자는 돈을 빌리는 차입자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런데 이 차입자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금의 수요자. 돈이 필요하니까. 그럼 대출기관이나 대출자는 자금의 공급자. 이렇게 말을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말하기 나름이랄까요? 그러면 고정금리는 일단 중간에 금리 안 바뀌니까 이걸 예쁘게 말했을 때 출제자가 이렇게 말을 바꿨어요. 고정이자율 저당대부 방법으로 대출을 받은 차입자는 금리 변동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 맞죠? 중간에 금리가 안 바뀌니까 금리가 바뀜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피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냥 똑같은 말 쓴 거 아니에요? 고정이란 말이나 금리 변동 위험을 피할 수 있다는 말이나 같은 말 쓴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또 교과서에 그런 말 없으면 안 배웠다고 하는 거예요. 자, 항상 머리를 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요, 여러분, 고정금리는요, 이 고정금리는 명목금리가 작용이 되는데, 명목금리는 결국 실질금리, 즉 실질이자율에다가 예상 인플레율이 결합된 값이 바로 뭐다? 고정금리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정금리는 결국 명목이자율과 같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컨대 곰돌이가 국민은행 찾아가서 1억을 대출받으면서 10% 이자율로 대출을 받았다면 겉으로 보이는 금리가 10% 아니요. 그 10%가 바로 뭐다? 명목금리다. 근데 조심할 게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10% 이자 부담하고 대출 받았다면 10% 모두가 은행의 이자 수입으로 들어간다고 착각들 합니다. 아니에요. 예컨대 이 중에서 은행이 실제로 가져가고 싶은 이자 수입은 7%라고 본다면 그 대출 기간 동안에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되는 인플레율이 3%라는 뜻이에요. 그럼 은행이 실제로 가져가는 건 7%죠. 근데 왜 예상 인플레를 합해서 명목 금리를 결정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상이고 나발이고 간에 인플레, 물가가 오르죠? 그럼 돈가치 떨어져요. 돈가치 떨어져요. 그 말은 은행 입장에서도 돈가치가 떨어진 만큼 같은 이자를 받아도 돈가치가 떨어진 상황이니까 실질적인 이자 수입은 늘어난다, 줄어든다? 줄어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물가가 오르면 그만큼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알죠. 그 은행 입장에서 물가 오르기 전에 이자로 10만 원을 받았고 물가 오른 후에도 이자로 10만 원을 받는다면 이자액, 액수 자체는 10만 원 같지만 이미 돈 가치가 떨어진 상황이니까 은행 입장에서 실질적인 이자 수입은 줄어드는 셈 아닙니까? 맞죠? 이럴 때 은행은 금리를 높이게 되면 그만큼 인플레에 따른 실질 이자 수입이 줄어드는 걸 막을 수 있겠지만 고정이야. 중간에 금리를 높일 수가 없지요. 그 은행은 그 인플레에 따른 실질 이자 수입이 줄어드는 위험을 그대로 안고 갈 수밖에 없죠. 그것에 대한 안전장치로 이용하는 게 예상 인플레를 합산시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봐봐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 은행, 국민은행 입장에서 대출 기간이 3년이었는데 처음에 3년 동안 물가가 3% 오를 거라고 예상을 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만약에 실제로도 그 3년 동안 대출 기간 동안에 물가가 3%까지만 올랐다면 은행은 원래 가져가고 싶었던 7% 이자 수입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는 셈인 거 맞죠? 결국 뭐다? 고정금리에서 예상 인플레를 먼저 합산시키는 이유는 첫째, 고정이므로 중간에 금리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이자율 결정 당시부터 미리 예상 인플레를 합산해 준다는 것이고 이 예상 인플레율 이내에서 즉 예상된 범위 내에서만 물가가 올라간다면 대출기관 은행은
원래 가져가고 싶었던 실질 이자 수입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오케이? 즉 고정금리로 대출해 준 기관 입장에서는 예상 인플레율이 인플레 위험, 즉 실질적인 이자 수입이 줄어드는 위험을 보호해 주는 일종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지 않냔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오케이? 그런데 말입니다. 불사. 지금 은행은 3%의 물가가 오를 거라고 예상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5%의 물가가 오르더래요. 그럼 은행이 예상한 것보다 2%만큼 물가가 더 높게 올라간 거 맞죠? 그러면 은행이 가져가는 실질 이자 수입은 7%가 아닌 5%에 불과해진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겠어요? 좀 봐세요. 지금 처음에는 이랬잖아요. 오케이? 그런데 대출 실행 이후, 그 말은 돈을 빌려주고 난 이후에 은행이 가져가는 실질 이자 수입 부분을 계산 때는 처음에 명목 이자에서 실제 인플레율, 즉 초과 인플레율을 빼줘요. 자, 예상 인플레율과 초과 인플레율을 빼줌으로써 이 값을 구하게 되는데요. 예상한 것은 3% 맞죠? 근데 만약 실제로 물가가 5%가 올라갔다면 예상한 것보다 2% 초과했잖아요. 그게 바로 초과 인플레율이에요. 이걸 합하면 실제 인플레율이에요. 실제로 물가가 상승한 것이 5% 아니냐. 여기까지 이해 가셔요? 그럼 원래 명목이 10이었죠. 10에서 5를 빼주면 이때 실제 은행에 갖고 가는 건 5%에 불과하죠. 그럼 처음에 대출 당시에 은행은 얼마를 가져가고 싶었다? 7. 근데 은행이 예상한 것보다 물가가 더 올라가면 물가가 예상한 걸 벗어난 만큼 더 크게 올라간 그만큼 은행의 실질 이자 수입은 줄죠. 맞아요? 자, 은행 처음에 얼마 가져가고 싶었다? 7%. 근데 예상한 것보다 2% 물가가 더 올랐다. 그럼 그것만큼 이자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원래 7이었던 게 5% 줄었다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럼 이걸 통해서 이런 말 가능합니까? 고정 이자율 또는 고정 금리로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 예상 인플레율보다 실제 인플레율이 커지게 되면 초과 인플레율만큼 대출 기관의 실질 이자 수입은 감소한다. 맞아요? 지금 제가 초과 인플레율은 예상한 것보다 2% 초과됐죠. 물가가. 맞죠? 그럼 2% 올라간 만큼 반대로 은행이 가져가는 실질 이자 수입은 그 2%만큼 줄어듭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그걸 뻔히 알면서도 은행은 벙어리 냉가슴이야. 왜? 고정이니까. 중간에 금리를 높일 수가 없으니까. 오케이? 이에 혁분! 대출기관 금융원 입장에서 그 실질적인 이자 수입이 줄어들지 않도록 막기 위해 등장하는 방식이 바로 뭐였다? 변동. 변동. 오케이? 그러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럴 때 예상은 3 했는데 실제로 5% 올라갔다. 그럼 고정에서는 중간에 금리 못 높였기 때문에 예상한 것보다 물가가 더 높게 올라갈 때 실질적인 이자 수입이 줄어드는 걸 감수할 수밖에 없었죠. 은행 입장에서. 맞아요? 근데 변동은 물가 올라갔다. 그럼 그때 가서 올라간 만큼 금리를 높여버린다.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이자 수입이 줄어드는 걸 막을 수 있겠죠.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변동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이런 말 가능해요? 변동 이자율 저당 대부 방법 또는 방식은 고정 이자율 저당 대부 방식에서 대출 기관의 이자율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시키고자 고안된 방식이다. 맞습니까? 왜냐하면 고정은 중간에 금리 못 높였죠. 그럼 일단 돈을 빌려간 차입자 입장은 어찌됐든 간에 중간에 금리가 높아지지 않으니까 어때요? 이자 부담이 커지지 않았을 거고
차입자에게 이익이 됐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변동금리는 대출 당시보다 중간의 금리를 높일 수 있고 중간의 금리가 높아지면 돈을 빌린 차입자의 이자 부담이 커지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럼 봐봐요. 결국 우리말로 따지면 변동금리의 경우 대출기관, 은행 입장에서는 금리를 높임으로써 인플레에 따른 실질적인 이자 수입이 줄어드는 위험을 줄일 수가 있었지만 금리를 높임으로써 돈을 빌려간 상대방 차입자의 빚 갚는 부담은 커지게 된 거 아니냐. 그럼 원래는 금리 변동에 따른 그 이자의 위험은 누가? 은행이 부담했어야 될 위험인데 금리를 높임으로써 누구에게? 돈을 빌려간 차입자에게 그 위험 부담을 더 넘긴 셈 아니냐 이 말이야. understand? 바로 그런 관점에서 압축하면 변동금리는 누구의 위험을? 대출자 또는 대출기관의 위험을 누구에게? 차입자에게 전가시키고자 고안된 등장한 방식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기출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것도 자주. 듣고 OX. 변동 이자율 저당대부 방법은 차입자의 위험을 대출자에게 전가시키고자 고안된 방식이다. 뭐가 잘못됐어요? 차입자, 대출자 위치가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요. 한 번만 나온 줄 아십니까? 한 4교훈 3, 4번 나와서 똑같은 거예요. 그럼 문장만 외워도 그거 맞췄겠네, 그래. 근데 나올 때마다 틀리는 그 이유를 알고 싶어요. 근데요, 자, 저는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문장을 외우지 못했다. 기억이 안 났다. 치자 이거예요. 근데요, 아니, 고정이든 변동이든 그 이자율, 금리 누가 결정합니까? 은행이 결정하지. 그러면 어떤 은행이 차입자님의 위험을 제가 부담하겠다. 은행인 제가 부담하겠소 하는 은행 있어 없어? 그게 말이 되는 표현이냐고 도대체. 상식적으로.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게 화병리 이유가 있다니까요. 아니 그래요.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 다 까먹을 수도 있어요. 그거 이해합니다. 그러면은 그냥 말을 봤을 때 아무리 몰라도 그래 금리 자체를 은행이 결정하는 그 금리가 어떤 은행이 당신 위험을 대출자인 내가 부담하겠다고 떠안는 은행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 아 그렇게 해석만 하시면 답인 걸 아는데 앞들 바꿔놓잖아요. 그런가? 기억이 안 나는데 배운 건가? 이러면서 못 푸는 거예요. 그거는 평소에 습관이 안 돼 있어 그래요. 어떤 습관? 어떤 말이 나오면 이 말이 무슨 뜻이야? 해석하는 좀 연습이 좀 있어야 되는데 없어. 그냥 외우기에 바쁜 거예요. 물론 그게 편하기도 하고. 근데요, 나중에 결과가 중요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번 같은 경우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강의를 하는 분들 중에 개론 선생님 중에 90%가 암기예요. 이게 왜다 그런 게 아니라 요 말 나오면 이게 답이에요 하는 강의가 90%예요. 근데 그 강의하고 이게 왜 이를 씁니다 하는 이해를 하는 원리를 설명하는 강의를 비교해 보면 이게 어렵죠.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냥 뭐 나오면 뭐가 답이다 하면 얼마나 쉬워요. 근데 바로 작년 같은 그런 개론 형태로 개론 출제가 되잖아요. 어렵다. 그러니까 수험생 입장에서 어렵다. 처음 배운다. 배운 게 없다. 이런 형태 출제가 되면 뭐 나오면 뭐가 답이다 라고 배우신 분들은 그야말로 초토화예요. 아시겠어요? 그나마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오고 이 말이 어떻게 바뀐다는 말을 계속 들어왔던 사람은 느낌은 좀 어려운데 라고 해도 점수 매기면 다 그래도 합격점은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차이예요. 자, 쉽게 나오면 변별력 없어요. 근데 조금 좀 있게끔 나오면, 난이도가 있게끔 나오면 이선 수업을 듣지 않고 암기식으로 수업 듣는 사람들은 아예 초토화가 된다. 그런 불변의 진리입니다. 자, 이게 고정과 변동이에요. 근데 여러분, 변동은 중간에 금리 바꿀 수 있는 거 맞죠? 그런데 아무리 금리를 바꿀 수 있어도 아무 때나 바꾸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요 게임하죠. 이거 뭐예요? 이게 369예요.
금리 조정 주기가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이거든. 근데 그런 거 안 물어봐요. 걱정하지 마시고 요거 하나 기억해 보세요. 자, 뭐 쓰려고 하지 마시고요. 변동 금리도 그 금리를 조정하는 주기가 있어요. 이걸 이자율 조정 주기라고 해요. 그럼 만약에 이자율 조정 주기가 3개월과 6개월이 있다. 비교를 해보자고. 그럼 일단 여러분들 3개월과 6개월 중에 조정 주기 자체가 긴 쪽이 어디요? 6개월이 길죠. 그럼 이걸 우리말로 하면 조정 주기가 3개월 이 말은 1년에 4번 금리를 바꿀 수 있다는 뜻이고 6개월이면 1년에 2번 금리 바꿀 수 있다는 말 맞지요?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이 돈을 빌려준 대출자, 은행 입장에서는 변동을 빌려줬을 때 조정 주기가 3개월인 게 좋아요? 6개월인 게 좋아요? 은행 입장에서 3개월이 좋죠. 왜? 그만큼 빨리빨리 금리를 높이고 그래서 나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맞죠? 그러면 이런 말 가능해요? 이자율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대출자의 위험을 차입자에게 보다 신속하게 전가시킬 수 있다. 말 돼요? 그 결론적으로 그래서 대출자는 유리하고 차입자는 그만큼 부담 커지니까 불리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 맞죠? 그러면 이걸 앞뒤를 바꿔보자고. 6개월이다! 그럼 이제 우리말로 바꾸면 변동이자율 저당대부 방식의 경우 이자율의 조정 주기가 길수록 차입자는 유리하고 대출자는 불리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바로바로 금리를 높일 수가 없으니까 바로바로 은행 위험을 차입자에게 넘길 수가 없게 되지 않습니까? 맞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압축하면 뭐가 돼요? 자, 똑같은 변동금리에서 조정주기 짧다고 나오면 대출자 유리, 차입자 불리. 길다고 나오면 반대로 대출자 불리, 차입자 유리. 되겠죠? 근데 그거 문장으로 만들어서 내잖아요. 되게 헷갈림.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요, 반복.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진짜, 반복이. 이게 머리 좋다고 붙는 시험이 아니라고, 이게. 요번에 보니까 이게 요새 변호사분들 참 힘들어지겠네. 변호사분들. 그 법이 개정돼가지고 원래 그 사법시험 합격하면 자동적으로 변호사뿐 아니라 세무사 자격증이 주어졌었거든요. 근데 법 개정돼가지고 세무사 자격증 안 줘요. 변호사 자격증을 주는 거야. 근데 또 법원 판례상 또 뭐 나왔어요? 중개사도 안 된다. 중개활동도 안 된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 돼봤자 사실 이런 마음 좀 뭐하는데 벌이로 따지면 중개사보다도 못하는 사람 많아요. 변호사. 왜? 변호사 웬만하면 안 쓰거든요. 근데 이게 거래할 때는 웬만하면 중개사는 껴야 돼. 왜? 잘못해서 뭐 거래상 문제가 발생하면 누구한테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돼. 그래서 이제 변호사분들이 왜 그 중개업까지 하려고 했냐면 만약에 그냥 변호사 영역만 가지고 벌이가 되면 미쳤어요. 중개사 영역을 침범했게?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법원 판례상 또 안 된다. 그게 나왔으니 변호사분들 뭐 힘들 것 같아요. 예? 그게 무슨 말? 20년. 대법원 판례가 남았어요. 대법원 판례가 남았지만 이게요. 1심, 2심, 3심에서 1, 2심은 뭐다? 사실심이에요. 3심은 법률심이에요. 그럼 이게 예컨대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너 진짜 찔렀어 안 찔렀어 이러잖아요. 그건 항소심까지만, 2심까지만. 3심 대법원 그 최종심은요. 그런 거 없어요.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적용되는 법률이 맞았냐 이것만 따지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내용, 이 법원의 판단이 그 상고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0에 수렴합니다. 이게 재밌어요. 3심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대법원이 남았다. 웃기게 말라 그래. 거기 항소가 다 끝나요. 웬만하면 안 뒤집혀요. 그게. 근데 그 상고심에서 뒤집히는 경우는 뭐냐면 진짜 1심과 2심의 법관들이 정말 잘못 판단해가지고 사실관계는 맞았는데 거기에 적용되는 법률을 잘못 판단한 거야. 예컨대 뭐 공정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뭐 특가법을 정한 이런 식으로 그럴 때 파기환송이에요. 오케이?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3심에서 최종심에서 법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정말 법관이 무식했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래서 나중에 파기환송 많은 법관은 승진해서 배제되지. 너 공부 안 했지, 그냥 이게. 그 제가 저번에 그랬잖아요. 우리 사법시험 패스한 분들이 그 수재들이 사법연수원에서 2, 3년 또 공부하고요. 다시 그 사법연수원 졸업생 중에 10등까지가 판사야. 전교 10등까지가. 근데 뒤집히는 경우 뭐냐? 1등이 검사 지원하면 그때는 10등까지가 검사예요. 어쨌든. 근데 대부분 판사가 더 높거든요. 사법부니까. 근데 그 판사님은 엄청나게 법에 대해서 많이 알잖아요. 이분들이 판사 돼가지고 다시 지원 지법 판사 하면서 5년 동안 또 판례를 연구하고 공부해요. 응? 그래야 그 위에 부장판사 올라가고 딱 올라가서면 법원장 되고 대법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냐? 그 수재들조차도 법의 대가들조차도 시험 패스하고 나서도 10년 이상 공부를 해가지고 실수 없게끔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그래 꼴랑 그래 1, 2년 공부해서 자격증 따가지고 그 뒤에 공부를 안 해요. 우리 중개사분들이 10년 전 자격증 딴 분들은요. 아니 우리 공법 같으면 매년 바뀌잖아. 10년 전 자기가 아는 것밖에 모르는 거야. 거기에 대입하려니까 상담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뭔가 좀 거래가 또 잘못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 수재들도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우리 자격증 따지면 그래도 공인 자격증인데 그래도 최소한 신문 같은 거 보면서 아 무슨 법이 개정되는구나 이건 좀 캐치해가지고 개정되는 것만이나 좀 빨리빨리 이거 공부를 해서 좀 알려줘야 그래야 좀 제대로 된 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정당하게 받아야 되는 거 아니 말이죠. 그런 건 안 하고 어떻게든 돈 좀 받아내고 이런 모습만 보이니까 우리의 모습이 좋게 보이겠냐고 그러지. 안 그렇겠어요? 자, 제가 이런 것만 하면 그 흥분이 돼야 우린 열심히 해야 돼요. 자, 이게 고정과 변동이었어요. 그 다음, 이제 뒷장을 넘겨보시면 2번에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원금 균등 최정식 나오죠? 참 잘 나와요. 참 잘 나와. 자, 이 부분은 근데 막상 또 설명을 듣다 보면 그리 어려운 부분 아닙니다. 좀 쉬었다 오세요. 예.